안녕하십니까. 금일 리드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부광약품 클리닉 마케팅팀 박민호 PM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시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엄을 통해 유익한 강의와 여러 선생님들의 지견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부광약품 우원본부 구민호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광약품 구민호 본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좌장을 허락해 주신 김준홍 원장님과 귀한 강연을 허락해 주신 장선만 교수님, 김재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리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라투다의 최신 임상 근거와 실제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임상적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전략과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광약품은 앞으로도 의료진 여러분들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 옵션과 학술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준비된 강의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2개의 강의와 디스커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질문지를 작성하시어 운영요원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마지막 순서에 선물 증정을 위한 럭키드로우 순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5분을 추첨할 예정이니 심포지엄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준홍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준홍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홍 원장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대구 정신병원 알코올 병동장을 거치시어 현재 김준홍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김준홍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기쁩니다. 앞에서 다 멘트를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일단 그 2가지 강의는 다 끝난 후에 Q&A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물어주시고 또 2 연자분께서 시간을 잘 이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딱 요점만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장성만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동대학 의학 석사, 의학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 노인정신의학 임상 강사를 하셨고 미국 듀크 메디컬 센터 노인정신의학 리서치 펠로우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교육이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특임이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무임소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현재는 보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라투다를 스키즈프레니아 환자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세션 주제는 그 조현병 환자에서 라투다의 임상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7박 8일간 국시원에 국시 출제하다가 지난 일요일 저녁 때 다시 대구에 왔는데요. 이 강의록을 국시원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이렇게 한번 대충 훑어보고 그 케이스도 그때 만들어 놓고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또 환자도 너무 많고 내가 또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신 게 아니신데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 진료 끝나고 다시 슬라이드를 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서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얘기만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세이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잠깐 동영상으로 뭐 이렇게 쭉 흘려 보내시던데 거기에 뭐 그 오늘 말해야 될 주제는 다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라투다는 조현병하고 그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사파일 때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용량은 하루 40에서 80ml까지로 뭐 돼 있습니다. 물론 20ml짜리 용량 그 태블릿도 있고요. 그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라투다의 그 리셉터 프로파일이 좀 독특한 부분이 당연히 그 D2 안타고니 이펙트도 있고요. 좀 다른 부분 다른 약들하고 다르게 5-HT1A의 그 아고니스트 이펙트, 파샬 아고니스트입니다. 이펙트가 있고 5-HT2A 안타고니스트 이펙트가 있고 5-HT7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게 왜 독특하냐면 그 기존의 다른 그 약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5-HT1A에 대한 파샬 아고니스트 이펙트는 아마 아빌리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DA에서 그 D2라든지 5-HT2A 안타고니스트 이펙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HT7에 대한 이야기는 안티사이코틱스 쪽보다는 브리텔릭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에 나온 약들을 좀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약이 이 여기 나온 이렇게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아빌리파이하고 이 지프라시돈의 좀 좋은 점만 합쳐놓은 약 거기다가 그 브린텔릭스가 그 강조해왔던 그 5-HT7에 대한 효과를 같이 갖고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게 아빌리파이하고 지프라시돈하고 좀 닮은 면들이 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D2라든지 5-HT2A, 그다음에 5-HT7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이펙트가 있고 5-HT1A에 대한 아고니스트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상 문제가 되는 그 히스타민이라든지 부스카르디 그 리셉터에 대한 효과는 바인딩 이펙트는 없기 때문에 부작용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마코 다이나믹한 특징 때문에 조현병 환자 SDA에서 갖고 있는 그런 조현병 환자의 그런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이미 기존에 알린 대로 강조가 되고 있지만 추가로 5-HT1A에 대한 파셜 아고니스트 이펙트가 있어 이게 아빌리파이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도파민에 대한 뭐 스테빌라이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그 이 부분이 그 우리가 항우울 효과라든지 아니면 음성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들을 추가로 이득을 가질 수가 있고 5-HT7에 대한 그 바인딩 어피니티 때문에 인지 기능 개선에도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김재호 그 원장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는 더 추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게 이 무스카린 이펙트라든지 히스타민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없어서 가장 우리 안티사이코틱스에서 문제가 되는 그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적고 메타볼릭 사이드 이펙트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면 이 5-HT7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 때문에 이런 그 웨이트 게인에 대한 그 부작용이 적은 걸로도 되어 있습니다. 꼭 이게 히스타미너직 이펙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과는 추가로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나라에서 허가 임상 받을 때도 이 그 퀘테아핀하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퀘테아핀하고 똑같이 효과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루라시돈에 좋은 점이 있다면 음성 증상에서 퀘테아핀보다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는 게 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그 데이터 이 루라시돈이 나온 지 좀 출시된 지도 된 약이라서 뭐 새로운 연구 뭐 자료를 보여드릴 것보다 기존에 발표된 자료들을 그 풀드 어널리시스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이게 조현병 환자에서 우울 증상을 가진 그런 환자들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당연히 플라시보랑 비교한 건데요. 당연히 플라시보보다 이런 그 우울증에 대한 개선 효과가 더 큰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그 시스테마틱한 리뷰를 통해서도 이 조현병 환자에서 우울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 있어서 이게 루라시돈의 효과가 어떤가? 이거는 이제
연구가 이미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라서 앞으로 어떻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온 데이터들을 풀드 어널리스한 건데요. 이 리스페드 여기 지금 글자가 좀 작긴 한데 올란자핀과 그 아리피프라졸을 먹는 환자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비교했냐? 그 기존에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나중에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봤을 때 루라시돈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파란색 아니 약간 그린 색깔 비슷한데요. 하늘색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기존의 우울증 환자에 대한 비율이 그 추가 그 루라시돈이든지 알론자핀 같은 약들을 주고 나서 추가로 얼마나 더 개선됐는지 봤을 때 루라시돈이 가장 우울 증상에 대한 개선 효과가 큰 걸로 돼 있어서 올란자핀이라든지 아리피프라졸이 항우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안티사이코틱스보다도 더 우울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점이 우리가 기존의 대부분의 안티사이코틱스는 약을 늘리면 이렇게 그 벨 쉐입으로 이렇게 더 늘려도 효과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대표적으로 아리피프라졸하고 리스페리돈이 그런데요. 그래서 이 리스페리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6mm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벨 쉐입의 그 꺾이는 부분이 시작돼서 8mm까지 그래서 8mm 이상은 주지 말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리파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최고 용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루라시돈은 놀랍게도 벨 쉐입이 아니고요. 용량이 늘어날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D95라고 되어 있는데 95%의 이펙티브 도즈가 됐을 때 용량이 147ml라고 합니다. 현재 160ml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최고 용량을 썼을 때 95%의 그 이펙티브 도즈라고 볼 수 있고 더 이상의 그 허가된 용량이 아니라서 그렇지 여기서 기대되는 점은 약을 더 늘리면 효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이상까지 써보신 분들 경험은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독특한 이런 그 약동학적인 특성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고용량을 뭐 강조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다음부터 얘기는 뭐 알려진 얘기만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뭐 루라시돈을 가지고 한 연구에서 그 스키조프레니아의 이제 도메인을 5개로 나눠서 봤을 때 효과가 어떠느냐. 뭐 당연히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뭐 우울 증상이라든지 이런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그 디스오거나이즈 소트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루라시돈의 용량이 여기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40ml부터 160ml까지 줬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160ml짜리입니다. 그래서 고용량이 될수록 이 개선 효과가 더 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용량을 써보자라고 한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막대 그래프로 보였을 때도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60ml 썼을 때 얘기인데요. 5개 도메인 모두 다 160ml 썼을 때 효과가 제일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초기부터 우리가 약을 그 얼마나 쓸 건지를 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루라시돈을 줬을 때 이제 80ml 보통 이제 40ml 줄 거냐 80ml 그런 고민도 있긴 한데요. 80ml를 줬을 때 초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약을 그러면 160ml까지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80ml로 그대로 줬을 때와 160ml로 늘렸을 때 효과를 봤을 때 160ml로 늘렸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빠르게 160ml를 올리자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넌 리스판딩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우리가 조기에 그 160ml 빨리 올리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봤을 때 크게 180ml 썼을 때와 160ml 썼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도징에 대한 연구도 그 풀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봤을 때 결과는 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160ml, 120ml 이상, 160ml 썼을 때 이 아래쪽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게 40이나 80ml와 같은 저용량을 썼을 때보다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더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고용량을 좀 가급적 빨리 쓰는 게 좀 더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부작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 아카시제라든지
인솜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용량이나 고용량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고 메타볼릭한 그런 사이드 이펙트, 물론 루라시돈은 적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메타볼릭한 이펙트도 고용량이나 저용량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도 고용량을 쓰는 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고용량을 빨리 쓰자. 이런 연구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되겠는데, 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판스 스코어로 본 것도 있고 CGI로 본 것도 있고 마드르 스코어로 본 것도 있는데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루라시돈 40ml, 80ml, 120ml, 160ml를 놓고 비교했을 때 항상 그 고용량이 가장 효과는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키조프레니아의 도메인 중에 이제 공격성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스틸리티에 대한 도메인만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그 어떤 약이든 간에 안사이코틱스를 조금 더 환자가 좀 그 서브사이드가 안 되면 용량을 올리는데 마찬가지로 루라시돈도 조금 더 용량을, 여기 지금 이 색깔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된 부분인데 좀 더 용량을 높일수록 확실히 이 하스틸리티에 대한 효과가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루라시돈도 이런 환자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용량을 좀 더 고용량으로 좀 시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러면 처음 시작 용량은 얼마로 할 것이냐?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그 조현병 환자는 뭐 40에서 160 이렇게 써 있었는데 실제 태블릿은 20ml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작은 게 있다 보면 이게 우리가 거의 관성적으로 40ml짜리 쓰면 40ml를 쪼개 쓰잖아요. 20ml짜리가 또 있어요. 그럼 또 20ml를 쪼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조현병 환자한테도 그렇게 10ml, 20ml, 40ml 뭐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연구 때문에, 이런 그 의문 때문에 이런 연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로 이제 시작하는 용량으로 그 타겟을 잡은 것은 40ml로 할 거냐, 80ml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0ml, 80ml 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부작용의 차이는 어떨 거냐, 효과의 차이는 어떨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의 차이는 40ml나 80ml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80ml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증상 개선 효과는 어떠냐 봤을 때 판스 포지티브 서브스케일에서 80ml짜리가 40ml짜리보다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시작 용량은 80ml를 권하고 있는 게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ml를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80ml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을 때 연구 결과는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판스 서브스케일에서도 좀 더 그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두 군 사이에 전반적으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메인으로 강조하는 게 이제 소셜 펑셔닝이라든지 코그니티브 펑셔닝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5HT7에 대한 리셉터 바인딩 어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루라시돈이 기존 그 약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점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했다기보단 기존에 발표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포스트록 사후 검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루라시돈을 줬던 환자들이 뭐 굉장히 그림이 복잡하고 그러긴 한데요. 여러 가지 우리 측정된 그 스케일 중에서 이 소셜 펑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코그니티브 펑션과 관계된 이런 스케일만 따로 뽑아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이모셔널 위드도라든지 아니면 여기 소셜 위드도 같은 거 보이잖아요. 이런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서브 스케일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봤을 때 확실히 루라시돈이 이런 그 사회성과 관계된 서브 스케일에서도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부터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점점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라시돈 처음에 나오면서 기존의 약들과 비교한 연구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당연히 기존에 나온 올란자핀 무슨 그 퀘티아핀, 리스페르달 다 비교를 했을 건데 우리 모든 약이 다 그렇듯이 기존 약들보다 못하다는 연구는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됐을 것 같기 때문에 기존 약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점에서 좀 나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그니션에서 이런 기존의 약들보다 그러니까 그 코그니티브 펑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싱 스피드라든지 비주얼 러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루라시돈이 기존 약들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비교되는 약은 퀘테펜이었습니다. 세이프티 톨러레비티는 익히 너무 강조가 많이 돼서 마찬가지로 굳이 설명 안 드려 하실 것 같은데 이 웨이트에 대한 그 우려가 가장 적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에 대한 그 부작용은 거의 그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고 이게 저용량이나 고용량이나 모두 다 체중 증가는 거의 없는 걸로 돼 있고 월란자핀하고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체중 증가에 대한 효과가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보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체중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에 대한 것과 함께 메타볼릭 파라미터, 바디매스 인덱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같은 걸 측정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루라시돈이 훨씬 더 유리한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메타볼릭 파라미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존에 올란자핀을 먹었던 환자를 루라시돈으로 바꿨어 어떻게 되냐 이게 빨간색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확실히 체중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서 조금 더 좋은 체중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초창기 재작년 작년만 해도 루라시돈이 강조했던 거는 요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루라시돈을 먹었는데 환자가 좋아지고 체중에 대한 문제가 없고 하면 좀 더 환자가 삶의 질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었고 이렇게 올해에 들어서는 이제 좀 더 고용량을 써서 조금 더 증상 개선을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메타볼릭 파라미터도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외국 연구와 똑같이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작용은 이 아카시자인데요. 아카시자는 확실히 이 퀘테핀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카시자가 심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대개 그 벤조다이핀과 함께 사용했을 때 조절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문제의 부작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 바디매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그 메타볼릭 파라미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장기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지속이 되느냐? 당연히 지속이 됩니다. 그것도 그 연구 결과를 항상 보여주는 걸 원해서 슬라이드 든 것 같은데 이게 12개월 이상 그 팔로업을 했을 때 증상 개선 효과는 계속 있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체중에 대한 부담도 몇 개가 나오는데 오히려 로라시돈을 120이랑 썼을 때 0.3kg 감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올란자핀은 리스페달은 체중 증가에 효과가 있는 반면에 루라시돈은 체중이 오히려 빠지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리스페달에 비해서도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재발률도 리스페달과 차이가 없고 판스 스코어로 측정했던 증상 개선 효과도 그 리스페달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루라시돈이 좀 더 인지 기능과 이런 그 웨이트에 대한 우려가 적은 약으로 강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슬라이드 뭐 숫자까지 말해가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얘기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어쩌다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 싶었는데 뭐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고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주로 노인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고용량을 처음부터 시도하는 적은 잘 없습니다. 노인 환자들은 처음에 고용량 썼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제가 초창기부터 루라시돈을 썼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28세 여성이고요. 조현병 진단은 벌써 꽤 오래 전에 받아서 여러 번 입원도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고 외래에서 좀 증상 조절을 좀 해가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환자가 이 가을이나 겨울 때마다 우울증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는 넘어가기도 하는데 심할 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입원을 몇 번 더 하게 됐죠. 그래서 조현병 증상 때문에 입원한 것보단 자살 사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을 더 추가로 입원했던 것 같고 이 루라시돈 나오기 전에는 결국 이 환자 처음에 시작했던 약은 아리피프라졸, 올란비참피 이런 약들 올란자핀이 먼저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우울 증상 때문에 리튬도 추가가 되고 아리피프라졸 추가가 되고 도저히 이 리튬 같은 약만으로는 안 돼서 이런 SSR이라든지 SNRI까지 추가가 되고 뭐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결국 환자가 원래도 약간 비만했는데 이런 약을 쓰다 보니까 체중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환자는 죽겠다고 한 사람 살리긴 했는데 체중이 너무 불어서 환자는 또 그 자체로 많이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라투다가 도입이 되면서 제가 환자한테 이 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또 환자가 그 보통 이게 가을 겨울마다 좀 이렇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계절하고 관계가 없이 굉장히 또 심한 우울감이 찾아오고 자살 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입원을 시켜야 되나. 제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입원을 아마 한 2주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라투다를 꼭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라투다를 썼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라투다는 이전부터 썼는데 최근에 그 조금 심해져서 제가 약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투다를 기존에 40ml로 쓰다가 현재 120ml까지 올렸는데 다행히 환자의 이런 우울감은 개선이 됐고요. 제가 놀라운 건 기존에 이렇게 온란 잡힌 아리피라돌 때문에 체중 증가가 있던 부분이 체중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한 3, 4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환자들, 우리 조현병 환자 꼭 처음에 초발한 환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그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울 증상이 동반된 환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키즈 어펙티브 같이 한 번씩 디프레션이 찾아오는 환자들한테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는요. 이것도 참 이런 효과도 있구나 싶어서 제가 항상 라투다 강의할 때 이 환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진단만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은 그 스키조이드를 조현성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 같은데 조현성 인격 장애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성격 장애가 이제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조현성 성격 장애로 진단할 만한 환자인데요. 사회성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은둔형 외톨인데 병원에 오는 이유는 어쩌다가 누가 줬는지 모르겠는데 스틸록스를 누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스틸록스 아니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그날만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거의 외출을 안 하는 환자인데요. 환자 그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요 당시에 아마 이러면서 정신과에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학생 때 선생님이 장구채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뭐 기절했고 뭐 그 다음에 머리 아프고 몸도 아프고 이러면서 아마 정신과를 가게 되고 스틸록스를 어디선가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봤던 거는 요 시기부터였습니다. 2013년부터였는데 계속 환자 하는 말이 잠 못 자는 얘기가 많고 자꾸 모호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어디가 아픈데 뭐 어딜 가도 병이 없다고 그러고 계속 집에만 있고 그래서 이 환자를 당시 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뭐 진동음 같은 게 느껴진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저기 스틸록스 같은 약만 먹고 있다가 제가 이거 아무래도 이게 이쪽 스키조프레니아의 하나 스펙트럼 봐야지 않나 싶어서 그때 이제 세로케를 투약을 시작을 했고요. 그 목적은 스틸록스를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SSRI도 추가해보고 하면서 이제 끌고 가고 있다가 환자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뭐 진동호에 대해서 좀 더 뚜렷하게 얘기하게 되고 솔리안도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고 이 당시 이제 제 기가 했던 기록이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인데 사회활동이 본인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고요. 병원에 오는 게 그중에 한 번입니다.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얻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사회적인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이 당시 용량이 솔리안, 세로켈 100 이렇게 이 당시 또 약을 함부로도 못 바꿨던 이유가 군대 면제하고도 또 결부가 돼가지고 환자가 재신검 또 명령이 떨어져서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없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을 계속 끌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약을 바꿔야겠다 싶은 거는 어차피 군대에도 이제 공익인가 됐는데 불려가지 않아서 면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때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 환자가 약을 바꿀 때가 됐구나 싶어서 라투다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당시 환자가 이유 없는 이런 우울감을 이런 적이 처음 들어봤거든요. 눈물 나고 막 다운되고 그래서 솔리안을 끊고 라투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환자가 기분이 좀 나아졌다고 그러고 머리도 좀 맑아졌다고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고 좀 더 환자를 길게 놓고 봤더니 이게 소셜 펑션이 저는 좋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표정이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환자는 여전히 사회적 교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차트 립을 해보니까 예전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다고 한 애가 지금 한 달에 10번쯤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졌다기보단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좋아졌다고 느낄 만큼은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환자라서 제가
라투다가 이런 환자한테 잘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걸 증례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라투다 80ml까지 쓰고 있고 기존의 다른 약들은 원래부터 먹고 있던 약을 그대로 끌고 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투다는 그 부작용 측면, 양성 증상 같은 그런 그 증상 개선 효과에도 있지만 인지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측면에서도 특히 웨이트와 관계된 부작용이 좀 유리한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락틴 레벨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약이라서 기존에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메타볼릭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하이퍼프로락티미아 같은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환자들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고 기존의 연구 결과들도 그걸 지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160ml 정도가 현재 조현병 환자에서 옵티멀한 도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다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호 원장님이십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의학 석사 졸업하셨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하셨고 캐나다 토론토 디파트먼트 오브 사이카이트리 유니버시티 헬스 네트워크 연수하셨습니다. 대구 경북병원청 신경정신과 병력 판정 전담의사를 하셨고 현재 버머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계십니다. 연재는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바이폴라 디소더에서 라투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지호입니다. 예, 앞서 장선만 교수님께서 그 양리학적인 내용과 또 스키조프레니아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저는 제 주제에 맞는 바이폴라 디소더에서의 그 차이점 있는 얘기 그리고 그 개원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의 임상적 고민부터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이건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양극성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성 우울 사파에는 쓸만한 약이 잘 없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증과 혼재성 사파에서는 사실 효과적인 약이 많지만 똑같은 약도 우울 사파에서는 근거 수준이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이폴라 디소더의 질병 경과상 주로 입원해서 컨트롤하는 매닉 에피소드 이후에는 외래 진료실에서는 대부분 우울 사파 호소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 치료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재발로 이어진 경우가 저는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래 표에 정리한 내용은 우리가 결국 실제로 처방할 수 있는 안티사이코틱스, 에이티픽 안티사이코틱스들인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룰라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됐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퀘티아핀,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지프라시돈, 리스페리돈이 있겠습니다. 모두 조증 혼재성 사파에서는 FDA 승인을 받았지만 우울 사파로 왔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승인받은 약은 퀘티아핀 정도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란자핀은 단독 요법 근거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플록세틴 컴비네이션 제조로만 승인받았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루라시도는 좀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요. 조증, 적응증은 없습니다. 네, 다만 우울사파에는 승인을 받은 것이라서 마치 바이폴라 디프레션에서 쓸 수 있는 항우울제와 같은 그런 우울증 전용의 특수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반응률도 아리피프라졸 대비해서도 그 2.38배 우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드 스테빌라이저는 흔히 리튬 발프레이트 라모트리진 처방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지 치료에는 잘 쓰일 수 있지만 급성 우울 사파에서는
단독요법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모트리진도 우울사파 재발 지연에 효과적이지만 우울사파에서 단독으로 쓰기엔 제한점도 있고, 그리고 그 주제하시다시피 모두 부작용 프로파일 때문에 라모트리진은 그 스티븐 존스 신드롬, 그리고 나머지 약제도 대사 문제나 임신시 유지 등 문제로 또 젊은 여성에게 쓰기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올려 볼 만한 것은 부프로피온이 있겠는데요. 이것 엄밀히 말하면은 바이폴라 디프레션에서는 오플레이블 유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위약 대조 무작위 연구를 했을 때도 부프로피온 또는 파록세틴을 부과했을 때 위약군과 차이가 없었으니까 딱히 근거가 아주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 발표에 앞서서 저의 프라블럼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사례는 50대 남성이었고 23년도 3월에 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처음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심한 기분 기복과 우울감, 수면 장애, 그리고 충동적 분노 조절 문제가 있으셨고, 병원 오셨을 당시에는 가족과 심한 불화가 있으셨고, 뭐 밤새 고속도로를 달리는 등 아주 전형적인 에피소드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은 처음에 디발프로엑스 500ml, 퀘티아핀 50ml로 시작해서 발포레이트를 증량 후에는 또 세데이션 호소를 하셔서 감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무드 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약을 먹어도 멍하다, 우울감이 가시질 않는다, 이런 호소가 반복되셔서 부프로피온 150ml를 추가했습니다만 1년 넘는 기간 동안 잔존 우울도 지속되고 치료 동기는 점점 저하되셨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정도에 이미 중단하시고 받았던 약도 전부 폐기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올해 6월에 재발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아마 하이퍼매닉 에피소드 정도 있으셨던 것 같고, 법적인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우울 국면으로 이행 중인 상태이셨습니다. 결국 발프레이트와 퀘티아핀 병용 시에 발생한 주간 세데이션 같은 또 지속적 우울감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잔존 우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불만족이 축적되셔서 치료 중단과 재발로 이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울 사파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분에게 어떤 처방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런 배경 하에서 저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허가 사항을 봤을 때 몇 가지만 주의 깊게 봐주시면, 1형 양극성 장애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요 우울 사파에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소아부터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소아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용량 단위가 조현병과 허가 사항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바이폴라 디프레션 제가 앞으로 발표할 내용에 또 중요한 내용이라서 20ml부터 80ml까지 소환, 성인은 20ml, 120ml까지 조현병하고는 약간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꼭 식사와 함께 투여하셔야지 흡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투여하도록 환자에게 꼭 교육을 해야 하고, 보통 저녁 식사는 좀 큰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첫 처방을 한다면은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라고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타르에서 갖고 온 피규어인데요. 다시 앞에 발표랑 연이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SDA로서 5H2T2A와 D2 안타고니즘 이펙트를 갖고 있고, 그리고 5H2HT1A와 5HT7의 바인딩 에피커시를 통해서 항우울 효과를 부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프라시돈과도 구조적 유사점이 있으며, 더해서 5HT7 안타고니스틱 이펙트가 더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핵심 임상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프리베일 1이라는 스터디인데요. 이거는 리튬과 발프레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환자에게서 부가요법으로 루라시돈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루라시돈은 20ml에서 시작해서 최대 120ml까지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었고, 평균값은 한 66.3ml, 그리고 최빈값이 75.2ml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마드라스 스코어와 CGI 스코어 모두 유의한 개선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드라스 서브 스케일을 통해서도 코어 디프레션 심텀이 모두 개선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단독요법 연구입니다. 이 단독요법 연구는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20mm에서 60mm 저용량군, 그리고 80mm에서 120mm 정도를 고용량군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시보까지. 그리고 연구에서 6주간 진행됐고요. 저용량은 평균 용량이 31.8mg, 고용량은 82mg 정도였습니다. 마드라스 스코어 변화를 보시면 저용량군과 고용량군 모두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수한 효과였고요. 특히 처방하고 2주차부터 우월성이 관찰되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단독요법에서도 코어 디프레션 심텀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가요법과 단독요법 모두를 오픈 라벨로 연장해서 라투다 단독 투여로 24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평균 용량은 64.1mg이었고 최빈값은 60mg이었습니다. 역시 결과를 보시면 라투다 단독으로도 마드라스 개선 효과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GI, 헤메이, 그리고 QADS, SDS 같은 다른 2차 지표도 모두 일관된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발표된 포스트혹 애널리시스 결과입니다. 이거는 프리베일 2와 엘리베이터의 익스텐전 스터디 풀링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앵자이티 심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환자군은 햄A 점수에 따라서 18점 이상을 시비어, 그리고 미만을 논 시비어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시비어 앵자이티군에서 라투다 20에서 60mg군이 마드라스 감소 효과를 유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논 시비어군에서는 그 20에서 60mg군, 그리고 80에서 120mg군 모두에서 그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시비어 앵자이티와 논 시비어 앵자이티에서 그 효과를 보인 용량 단위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그 연결하겠습니다. 헤메이 그 토탈 스코어 변화를 봤을 때도 20에서 60mm 군이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유의한 불안 개선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어 앵자이티에서는 왜 고용량군이 유의한 효과가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80에서 120mm 군에서는 아카스티지아 발생이 두드러졌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아카스티지아의 주관적 증상이 신경감인 내적 긴장 등이 불안 증상과 중첩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불안이 심한 환자에게서는 20에서 60mg 용량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루라시돈 20mg에서 60mg 단독 요법은 불안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양극성 우울증에서 우울, 불안 증상 모두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루라시돈의 적응증 외에 또 다른 관심 분야로 MDD with mixed 피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플라벨 그 사용이 되겠고요. 사실 MDD with mixed 피처라면은 우리가 흔히 바이폴라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안티디프레선트 대신에 루라시돈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 의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RCT 스터디고 미국과 유럽의 44개 기관 211명 MDD 환자를 대상으로 루라시돈 20에서 60mg 대 플라시보를 비교하였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역시 위약 대비 마드라스 스코어를 비롯해서 영 매니아 레이팅 스케일, 조증, 그리고 헤메이, 불안, 그리고 SDS 기능 지표까지 모두 유의하게 개선이 있었고, 반응률과 관해율에서도 모두 유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체중과 BMI 변화가 최소 수준이었고, 그리고 아마 MPD with mixed feature라면은 신경이 쓰일 만한 suicide ideation이나 suicidal behavior, 그리고 조증 발생률 모두 위약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사후 분석에서도 역시 앵자이티를 동반한 환자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앵자이티와 믹스드 피처가 동반된 MDD 환자에서도 모두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및 내약성입니다만 앞선 장수만 교수님 발표랑 중첩되는 내용들인데요. 중요한 점은 역시 체중의 변화에서 위약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노지아, 솜노넌스, 아카시지아 같은 단 이상 반응도 결국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정도로 톨러러블한 수준이었다. 이게 그 무스카리닉과 히스타미닉 그 수용체 친화력이 없다는 수용체 프로파일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폴라 디프레션에서의 용량 반응 메타 분석입니다. 5개의 RCT 총 2,032명을 대상으로 루라시돈 20에서 120mg을 사용한 범위에서 용량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네, 바이폴라 디프레션 기준인데요. 여기 도스 리스폰스 커브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40에서 60ml 정도에서 최적 치료 용량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더 고용량에서 꼭 이득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 임상적 함의를 정리하자면은 양극성 우울증이라면은 루라시돈의 임상 목표 용량이 40ml에서 60ml 범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개별 환자의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정신병 약물과의 비교 데이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폴라 디프레션의 FDA 승인을 받은 약제를 봤을 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약으로는 루라시돈과 그리고 플록세틴과 콤비네이션한 올란자핀, 그리고 퀘티아핀 정도가 됩니다. 어큐트 바이폴라 디프레션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이고요. 이번엔 50개 RCT에 11,448명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플록세틴, 디발프로엑스, 루라시돈, 퀘티아핀 이런 경우가 모두 위약 대비 우울 증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많이들 처방하게 되는 아리피프라졸 같은 경우가 특별한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역시 어큐트 바이폴라 디프레션에서 AAP 사용에 대한 다른 네트워크 메타 분석에서도 루라시돈이 다른 퀘티아핀, 올란자핀, 아리피프라졸, 디프라시돈하고 비교했을 때 NNT가 가장 낮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체중 중과도 위약과 유사한 수준이다. 효과 내약성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약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그 다음엔 제가 준비한 케이스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20대 여성이고 2019년에 타병원에서 처음 바이폴라 디소더로 진단받으셨고, 이후에는 병원을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좀 부정기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주요 증상은 반복되는 조증 사파가 있었고, 그리고 우울 시에는 자살 사고, 집중력 저하가 있었고, 그리고 젊은 여성답게 또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입원 이력은 2025년도에 타 지역 병원에 1개월 강제 보호 입원을 하셨었고, 그 당시에 입었던 사회적 손상으로 부채 1억 원, 그리고 부모님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개인회생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하시다가 대구로 오시면서 작년 12월 정도에 보는 초진을 보았습니다. 네. 그때도 디프레스 에피소드의 믹스드 피처를 동반한 모습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 보는 전입하고는 디발프로엑스 250mg과 루라시돈 20mg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환자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5달 이상 단약 없이 약을 복용했다고 하셨고, 이 기간에 원래 직업이었던 학원 강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쯤에 아마 직장 들어가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겠지만 계속 혼재성 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또 이때쯤에는 10kg 이상 불어난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터제파타이드, 그러니까 마운자로 2.5mg도 병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루라시돈을 40mg로 증량했고, 디발프로엑스 500mg, 로라제팜 1mg, 트라조돈 25mg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네. 이후에 점차 기분 안정화가 확인되고
가족과도 좀 갈등이 완화되고 그리고 동호회 활동 같은 사회적 관계도 다시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5월 정도에는 조금 더 직업적 기능이 회복돼서 자발적 이직을 하시고 연봉이 올라가고 체중도 계속 그 마음자로 때문이겠지만 줄고 있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모습으로는 이직하고 조금 더 고강도 업무를 하시면서도 단약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고 계셨고 그리고 약을 복용하고 나면은 아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루라시돈을 도입했던 배경은 히스토리상 라모트리진 사용 이후에 피부 발진으로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울이 재발한 경우에 대안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체중 증가에 예민했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 유지를 위해서 루라시돈을 선택한 경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0대 남성이십니다. 20대 초반에 2019년도에 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보셨고 이후에 기분 사파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셨고 진료도 불규칙했습니다. 이분이 본원에 처음 오셨던 건 21년도 10월이었고 그 당시에 무기력, 과수면 그리고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 그리고 병력상 조증과 우울 사파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바이폴러 1 디소더였고 이후로 올해까지 한 5년 동안 총 80회 이상 외래를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치료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21년도 10월에 초진 왔을 당시에 그 지역 이동으로 그 본원에 오셨고 그 당시 복용이 아리피프라졸 5mg, 리튬 300mg, 로라제판 1mg이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도 그렇게 쭉 유지를 1년 가까이 하셨고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면서 기분 안정이 유지되었습니다만 한 1년쯤 뒤에 부인이 반대해서 치료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단하고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병력상 3차 조증 사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타 지역 병원에 2달간 입원을 하셨었고 퇴원하고 다시 본원에 오셨는데 그 당시 확인된 퇴원 처방이 발프레이트 600mg, 리스페리돈 3mg 등이었습니다. 되고 오신 뒤로 그 가족의 소개로 곧바로 취업이 되셔서 그 덕인지 기분 안정이 유지가 되신 편이었고 그리고 1년 넘게 안정된 상황에서 리스프레도는 3mg에서 1mg으로 순차적으로 감량해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 육아휴직도 있으셨고요. 이 당시에 처방은 발프레이트 1200mg과 리스페리돈 1mg, 로라제판 0.5mg 그리고 부프로피온 150mg, 프로시클리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미국계 그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에 그 이제 입사를 하셨는데 그 뒤에 적응 어려움이 있으셔서 우울 사파가 재발되셨습니다. 네, 바로 그 척도 검사에서 그 우울한 점수가 확인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레시피가 많다 보니까 각 음료마다 레시피를 숙지를 잘 못하셔서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호소를 하시면서 업무 지장을 호소하셔서 이때 그러면 리스페리돈을 삭제하고 루라시돈 20mg을 추가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습 기한 석 달 정도를 버텨내셨고 결국은 복잡한 레시피 숙지 등 진전이 있으셨고 매일 수영 루틴도 유지하시는 등 네, 기능 호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기에 루라시돈을 40mg으로 증량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우울 사파 있을 때 병원에 그 당교실 정도의 상황이었고, 네, 그때 바로 개입했던 게 4주 만에 그 우울 척도 스코어가 한 70% 개선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라시돈을 추가했던 것이 조증 전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항우울 효과를 확보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0대 남성이셨고 22년도 2월에 초진 진료를 보셨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경찰이셨고 이전 정신과 병력이 없던 분이셨는데 오셨을 당시에 우울감, 수면장애, 알코올 의존, 그리고 집중력 저하, 실행 기능 저하 같은 호소가 있으셨고 스스로는 ADHD도 의심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네. 이분은 현재까지 한 4년 동안 50회 이상 외래 치료를 보셨던 분이고 네, 치료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초진 당시에 이분이 MBD with mixed feature 정도일까 하는 그 의문이 있었고 첫 처방은 퀘티아핀 12.5mg과 로라제팜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병력 조사에서 결국 이분이 뭐 잠 안 자고 시험 공부를 하셨던 시기나 아니면은 경찰이신데 총을 가지고 위험한 자해 행위를 시도하셨던 것들이나 그 바이폴라 디소더를 진단하게 됐고 사이코디케이션과 함께 퀘티아핀 50mg, 발프레이트 250mg을 처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용하고는 기분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라는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프레이트를 한 500ml에서 1000m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 넘게 유지를 하셨고 이 시기에 음주가 감소하고 기분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집중이 잘 안 된다, 뭐 잘 까먹는다, 자꾸 할 일 미룬다 하시는 정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는 작년 연말까지 무드 플럭추에이션이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이벤트들로는 그 다쳤다가 복직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뭐 가족 법인도 뭐 재테크를 위해서 설립하시고 뭐 승진 시험이나 로스쿨 진학 준비도 하시고 뭐 그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풀배터리를 스스로 요청하셔서 했을 때 그 FSIQ 133 정도의 아주 고지능이 확인됐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그 불편 호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부프로피온을 사실은 ADHD 처방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환자분에게 처방하는 게 많이 꺼려지어서 좀 설득을 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추가한 뒤에도 인지기능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1월에 대해서는 우울해서 공부가 어렵다라고 다시 그 우울 사파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이 시기에 케티아핀을 중단하고 루라시돈 40mg과 발프레이트 500mg 처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에는 환자분 표현으로는 업무를 조금 더 빨리 쳐내고 짜증이 덜 난다. 그리고 그 기분 변동의 주기가 좀 더 연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까지 치료가 지속되면서는 덜 미룬다, 바로바로 하게 된다. 그리고 공격성도 감소되고 안정이 유지되는 중입니다. 이분에게 그 치료 전환했던 근거는 기존 퀘티아핀 장기 복용 중에도 인지둔화나 뭐 자꾸 이렇게 할 일 미루는 게 지속됐었고 부프로피온 추가에도 해결되지 않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분이 우울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루라시돈 40mg을 처방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ADHD인 줄 알았다 하셨지만 제 판단으로는 바이폴라 디프레션의 인지 증상이 ADHD와 혼동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루라시돈의 인지 기능 프로파일이 그 A5-HT7 안타고니스트 기전이 인지 및 활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아까 교수님 발표에 나왔던 케이스랑 유사해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 이분은 여성이고 역시 흔히 소위 얘기한 히키코모리로 분류될 만한 분입니다. 워크인으로 병원에 오셨고 병원에 하셨던 말씀이 집에 안 나오시는 분인데 도너츠를 먹고 싶어서 나온 김에 병원도 와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완전 처음은 아니셨고 이번에 초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한 18회 정도 외래를 받습니다. 사실 외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다음 외래를 오실까 궁금해했는데 어떻게 계속 끌고 오게 됐고요. 주요 증상은 5년 이상 히키코모리 상태로 지내셨고 외출하면 식은땀, 떨림, 그리고 온라인 채팅할 때도 뭐 땀이 난다. 그리고 환청이 들린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첫 진단은 소셜 앵자이티 디소더 정도였는데요. 뭐 환청이 동반되고 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스키조프레니아로 진단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뭐 스키조이드 PD 내지는 스키조프레니아 스펙트럼에 있을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초진의 동기는 게임 채팅하다가 너무 땀이 나고 긴장돼서 병원에 왔다고 하셨고 편의점 방문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고 있던 게임 길드도 긴장이 돼서 탈퇴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력상 과거 SSRI를 사용했을 때 심한 속 울렁거림이 있다 하셔서 초반에 항우울제를 처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의 초진 처방은 아리피프라졸 1mg과 디아제팜 1mg, 프로프라놀롤 10mg이었습니다. 복용하고 편의점 방문할 때 식은땀도 줄고 시야가 트였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그 환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아리피프라졸을 증량하고 사실은 조금 더 증량도 시도했었습니다만 아리피프라졸 증량하고 환청이 잡음처럼 줄고 공황도 낮고 식사도 한다고 하셨지만 원체 그 약물 변화에 민감하신 분이라서 처방하면 바로 그 다음날 병원에 전화가 오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정도 돼서는 아리피프라졸을 중단하고 루라시돈 20mg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환자분 표현으로 심장 두근거리거나 손 떨림 그리고 환청 같은 증상들이 현저히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서는 우울 관련 척도 검사에서 점수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하철 탈 때도 식은땀 긴장 없이 탑승을 했습니다. 당시 항암 치료 중이던 어머니 병원에 동행도 성공하셨고, 하지만 이후에 모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플록세틴 10mg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루라시돈 40mg을 증량하였습니다. 목표는 무기력과 과수면 개선이었고, 현재 기능은 운전면허 학원 등록하셔서 오늘 다녀가셨는데 그 운전면허를 취득하다 하셨고, 편의점 정원과 대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출할 때 땀도 덜 난다 하셨습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약은 루라시돈 40mg, 플록세틴 20mg, 디아제팜 7mg, 프로프라놀 10mg입니다. 이분에게 치료 전환했던 배경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아리피프라졸의 한계였습니다. 저용량에서는 일부 사회 불안 개선이 있었지만 한청 대응엔 불충분했고 증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라시돈의 항우울 효과가 이분처럼 초반에 SSRI를 처방할 수 없었던 환자에게서 단일 약제로 전락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세 가지만 다시 정리하자면은, 루라시도는 독특한 수용체 결합 프로파일, 그리고 5-HT7 수용체의 가장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안과 리타빌리티가 동반된 기분장애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였고, 특히 불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20mg에서 60mg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플로를 정리할 동안에 지금 현재 3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고요. 혹시 또 종이에 쓰신 분들이 계시면 직원들한테 알려주시면 또 질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연자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성만 교수님께 라투다의 인지기능 개선 근거로 5-HT7을 언급했는데 실제 환자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시는지요? 네, 요거는 그 항상 리셉터에 나온 얘기들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 브린텔릭스 환자들, 브린텔릭스 먹는 환자들이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조금 좀 맑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멍한 게 좀 좋아졌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조금 환자가 하는 이야기로부터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좀 전보다 좀 맑아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기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좀 더 기분이 좀 더 상쾌해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정도로만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자도 좀 맑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표정 자체도 조금 더 이렇게 또렷해지는 그런 변화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호 원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빌리파이도 대사성 증후군에 큰 문제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체중 증가로 인해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라투다는 아빌리파이와 비교해서 어떨까요? 사실 라투다가 도입된 지가 아주 오래되진 않아서 장기 케이스 경험은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경험한 바로 생각했을 때는 아빌리파이는 그 환자들이 온라인 언어로 뭐 데빌리파이다 이러면서 처방하면은 바로 네, 항의하는 사례까지 있어서 네, 제 경험도 아빌리파이 쓰고 체중이 증가한 게 보여서 조금 미안했던 경우도 있었고 연구 결과로 봤을 때는 큰 문제 없다고 다들 하는데 실제 처방 경험은 꼭 그렇지가 않아서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라투다를 처방하고 체중 증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를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저도 이렇게 장기 처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장 교수님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뭐 아빌리파이가 대사증후군이 없다는 건 뻥인 것 같고요. 다 경험하셨겠지만 체중 증가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로우 도즈에서는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용량으로 가게 되고 실제로 그러면은 아빌리파이 갖고 있는 양약적인 특성의 그 파열은 다 빠지는 것 같고 리스페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체중 증가가 많이 생기는데 라투다도 혹시 그런 면에서 좀 뻥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바이폴라 환자 2년 넘게 쓴 환자가 생각나는데요. 아빌리파이도 먹고 있었고 이제 리튬도 같이 왜냐면 그 환자 저기 우울증이 해결이 잘 안 돼서 결국은 놀랍게도 라투다를 좀 쓰고 아빌리파이를 좀 적게 줄이고 했더니 체중이 한 5kg 이상 빠졌던 경험이 있어서 실제로 라투다는 조금 체중에 대해서 좀 개선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썼을 때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사증후군의 염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함정이 환자들이 이제 체중 뭐 한 7kg 쪘다 10kg 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환자가 말하는 기준선이 좀 다르다는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안 좋을 때 살 많이 빠져서 오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꼭 그때 당시 몸무게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평상시 몸무게 기준으로 봤을 때 체중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가 없는 약인 게 현재 제 경험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음식과 같이 섭취를 언급했는데 자기 전 공복에 투여하는 경우 용량 증가를 하시는지요? 장 교수님부터 먼저.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디폴트 값이 식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뜨니까 근데 밥 먹다 약 먹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약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는 싸그리 묶어서 19, 30분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 다른 약마저 그냥 식사 직후로 다 바꿔서 같이 주고 있는데요. 자기 전에 주는 것도 좀 경험이 쌓이면 뭐 그걸 굳이 일부러 올려서 주는 것보다 환자 약 먹은 후에 결과를 보고 맞춰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 우리 인베가 먹을 때 좀 그러지 않았나요? 그것도 이제 꼭 먹으라는 시간에 안 먹고 자기 전에 이제 복용시키는 선생님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환자가 약 먹은 결과에 맞춰서 이 용량은 뭐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각이고 꼭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김재 원장님께서. 예, 저도 자기 전 공복이라고 해서 따로 용량 증량을 했던 사례가 있지는 않고 뭐 저는 어쨌든 저녁 식사 한 번은 하시는 거는 분명하니까 그때 복용하도록 지도를 드렸던 경우만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간식 정도는 안 되고 한 끼 식사 정도는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기 전에 간단한 것 먹고 드시라 이렇게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공복 시에 복용할 때 흡수율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절반 정도, 아니 절반 이하였나 그렇게 확 떨어지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냥 그때 처방하는 게 용법에 맞지 않아서 어지간하면은 저녁 식후로 옮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문지나 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없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김재 원장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더 흔히 경험했던 부작용이 있으신지 좀. 종종 흔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CGR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아까 CGR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 불안하다, 뭐 안절부절 못하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때 이거를 캐치를 해서 뭐 바로 벤조디아제핀을 더 쓴다든지, 네, 뭐 안티콜린적식스를 좀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입했던 게 보통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현재까지 제 짧은 경험에서는 컨트롤이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AAP도 장기간 썼을 때 만발성 운동 이상증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투드에 대해서 어떤 뭐 연구가 있는지요? 아, 그거는 저도 참 아직 그런 환자까지 본 적은 없어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이미 라투다하고 비슷했던 약들 아빌리파이라든지 지프라시돈 같은 거를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또 EPS 그리고 TD 같은 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뭐 이 약이라고 특별히 TD가 안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장기간 복용하면 생길 염려는 충분히 있고, EPS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그 EPS가 좀 마일드하게 와서 그렇지 퀘티아핀보다는 조금 더 있는 약이 아닌가. 리스페달보다는 확실히 적지만 뭐 그런 그 양자학적 특성이 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를 피해갈 수 있는 안티사이코틱스는 현재 클로자펜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플로에 김대호 원장님. 예,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라투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면서 좀 아주 이렇게 유용한 약이라고 느낌을 쓰고 있는데, 나옵니까? 예. 그 이제 그 120ml, 최근에 이제 80ml 쓰는 환자가 있는데 저녁에 이제 약을 식사 후에 다 같이 쓰면 좋은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또 120ml를 써야 될 때는 그러면 이제 40ml 정을 그러면 하루 3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40ml, 80ml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좋은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또 아침에 낮에 썼을 때 그 부작용 중에 뭐 인솜니아도 있고 뭐 솜노런스 같은 것도 있던데, 뭐 그러니까 뭐 운전할 때 이렇게 지장은 없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장 교수님께서. 네. 글쎄요, 저 분복하는 게 나을지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가급적이면 약을 좀 나눠서 여러 개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마 가능하면 묶어서 한 번에 다 줄 것 같고요. 솜노런스는 그 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좀 그래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 20ml부터 120ml까지 쭉 쓰는 것 같긴 한데, 환자가 그렇게 졸리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보고가 있었다면 제가 아마 그 얘기 듣고 바로 약을 저녁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솜놀런스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는 이제 저기 대개 환자들이 약을 주면 며칠 만에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 약은 못 먹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 약 먹으니까 더 안 좋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마 아카시자라이크 한 무슨 반응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벤조자이핀을 같이 주게 되고, 약도 그래서 그 오전 시간보다는 저녁 때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예, 그러면 다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여기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연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준홍 원장님과 유익한 강의로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신 장성만 교수님, 김재호 원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